내년 총선에서 이 민주당 세력, 반역 세력화한 민주당을 총선을 통해서 거의 소멸시키지 않으면은, 이 후환이 점점 자라면은, 그리하여 2027년에 다시 이런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은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악몽까지 다시 꾸게 됩니다. 내전이라고 하면은 참 끔찍한데, 가장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게 내전 아닙니까? 내전은 다 총력전이거든요. 군인 대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죠. 내전이라고 하면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이 생각나는데, 스페인 내전은 선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좌파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집권하니까 우파가 프랑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한 4년 동안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고, 거기에 소련은 공화파를 편들고 이탈리아와 히틀러는 프랑코를 밀어주고 해가지고 서로 그런 참혹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내전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영화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우리는? 해밍웨이가 쓴 거. 그 영화가 워낙 유명하고 그 소설이 유명해서 그런지 스페인 내전 하면은 그 공산당이 주력으로 있었던 공화파가 정이고, 프랑코는 완전히 나쁜 놈이다. 더구나 프랑코를 히틀러가 도와주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90% 넘을 겁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방이 다 학살한 건 똑같죠. 그런데 프랑코가 학살한 것만 부각이 되고, 공화파들이 특히 그 스페인의 천주교를 그냥 작살내고 수녀 죽이고 신부들 죽인 거는 다 묻혀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식인들이 좌경화가 되면은 좌파가 나쁜 짓 한 게 다 덮여진다는 거죠. 지금 히틀러와 스탈린 누가 더 나쁘냐 하면은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히틀러가 더 나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히틀러보다 훨씬 더 나쁜 놈 아닙니까? 히틀러는 유대인 죽이고 했지 자기 동족을 죽였어요. 김일성이는 일본 사람 죽였어요. 동족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 지식인들의 좌경화 때문에 히틀러는 죽일 놈이 되고, 사실은 죽일 놈이 맞죠. 그러나 히틀러보다 더 죽일 놈인 스탈린, 모택동, 체 게바라 같은 위선적 지식인, 넌 영웅이 되고, 김일성도, 김정은도, 김정일도, 조정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식인들이 근본적으로 이 공산주의에 편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김용원 선생님의 초청에 의해서 작년에 한강포럼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전쟁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념전쟁에서는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독재에 이겼다. 그러나 역사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전쟁에서 지면은 이념전쟁에서 이겨도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던졌는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역사전쟁의 지휘자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이렇게 이론 무장이 잘 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사관이 결국은 이념이니까 뚜렷한 방식으로
외교도 하고 안보도 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나온 그 합의문 보면은 다 감동적인데 저로서는 제일 가슴에 찡한 게 바로 한미일이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거. 더구나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문서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마이니치 신문 서울 특파원을 오래 한 퇴직 일본 언론인과 만났어요. 이분이 만나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하는 장면을 보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빛이 나더라. 사실 그 회담의 주역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젠 됐다 해가지고 한미일 협조체제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한미일 동맹이죠, 사실은. 아시아의 나토 같은 기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주역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특파원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말은 자기도 한국말 잘하니까 8.15 연설도 듣고 미국 의회 연설도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저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더라. 굉장히 무게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일본 기자들, 일본 지식인으로부터 한국 정부 칭찬하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잘 부른다고. 그래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 동영상을 쭉 보여주었더니 아 이거 처음 본다면서 이야 이렇게 잘 놀고 노래 잘 부르는 대통령을 가진 한국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메리칸 파이 부른 그 장면 한번 다 아시죠? 보셨죠? 그거 유튜브에서 세계적 화제입니다.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할아버지도 부르고 아들도 부르고 손자도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즉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 불렀어요. 그 노래 굉장히 어려운 노래입니다. 8절까지 가는데 한 7분 되는 노래예요. 그 중에 1절을 부르는데 과하게 부르지도 않고 음정 정확하고, 그래서 그 노래 소개한 동영상 또는 기사 밑에 붙어 있는 댓글을 제가 다 읽어봤더니 다 참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야, 이런 노래를 부른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축해주고 뒤에서 싹 빠지는 거, 그것도 참 좋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가지고 완전히 세계적 스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대통령을 아슬아슬하게 0.73%포인트 차이로 만들어낸 한국인이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 기자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나 더 소개하면은, 이분 이야기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전히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평화선을 꺼가지고 일본 어선들을 막 잡아간 그 기억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꽁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트루만 아닙니까? 트루만. 원자폭탄 떨어뜨렸다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루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인데, 그래서 이 일본 특파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건 나는 아는데 어디 가면 일본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승만의 위대성을 가르쳐 줄까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영훈 교수가 쓴 한국 경제사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읽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그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라서 그 딱딱한 책을 읽어보면 꼭 무슨 대하 소설을 읽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온다. 이영훈 교수가 쓴 한국경제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조선은 바다에서 철수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16세기 무렵인데 15세기 16 조선은 바다에서 철수했다. 조선은 반도국가면서도 바다로 나가지 않고 바다에서 철수해버렸습니다. 뭐냐? 공도정책을 썼죠.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육지로 이주시켰죠. 공도정책. 그게 뭡니까? 해양 문화권에서 살아야 할 지리적 조건을 갖춘 나라였는데, 그래서 신라, 고려 다 해양 국가였는데 조선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주자학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도 있고, 당시 명나라가 영락제 이후에 해금 정책을 펴가지고 대외 무역을 금지시킨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다에서 철수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한국 현대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 장면이라고 하니까 이 일본 기자가 무릎을 치면서 자기도 그 대목이 하도 명쾌해서 밑줄을 쳐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밑줄을 쳤다. 즉 조선이 망한 거는 해양 문화권에서 내륙 문화권으로 돌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 과학, 기술,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결국 일본에 먹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런 근사한 모습은 우리가 해양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다. 개화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바다로 나아가자는 운동이거든요. 해외로 나아가자. 그 개화 운동을 통해서 걸출한 인물을 한 분 배출했는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 논문의 제목이 Neutrality as Influenced by America,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자체로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논문이고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논문이고, 그 문장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 구글에다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을 창시했다고 그러지는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를 아마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국제법적 시각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조선이 바다에서 철수했는데 대한민국을 다시 바다로, 해외로, 세계로 밀어넣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바다를 발견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조선조 지식인 중에 태평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평양이. 일본은 막부 시절에 무사가 태평양을 횡단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센다이에 가면은 그 사람이 가져온 물건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선조는 태평양을 몰랐잖아요. 태평양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아닙니까? 이승만이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에서 세계를 보니까 태평양이란 개념이 이승만 대통령 머리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본 기자들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불행하게 암살되었을 때 미국 언론이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스테이트맨이었다. 그 이유가 아베 수상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태평양만 있었는데 이걸 인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 공동체의 안정과 뭐 개방, 평화, 번영 뭐 이런 컨셉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평양을 발견한 사람은 이승만 아닙니까? 그런 국제법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평화선을 끈 거 아닙니까? 평화선을 긋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또 국제법적으로 맞잖아요.
그런 이승만, 너희 노선을 잇는 사람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나타났으니까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승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이승만 합쳐서 윤승만이라고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일본 기자의 충고 중에 상당히 좀 아픈 지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언론은 참 이상하다. 왜 동남아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한국 언론은 선진국만 좋아하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무시하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왜 동남아에 특파원을 안 보냈느냐. 그 친구는 서울 특파원 하다가 나중에 방콕 특파원 안 찍는데. 자, 이제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봤는데 요사이 중국 경제가 쇠퇴하는 걸로 봐서 이게 동남아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남아, 인도까지 포함하니까요. 인도는 이미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근데 그 격차가 커집니다. 중국은 인구가 줄고 인도에서 1년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늘어나는 인구가 16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해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몇 년 가면은 인도 인구는 17억까지 가고 중국 인구는 13억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격차가 심합니다. 또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런 인도를 무시하느냐?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한 5, 6천만 되죠. 세계 4등 아닙니까? 그 기자 이야기가 금년간에 인도네시아 GDP가 한국을 뛰어넘는다. 베트남 인구 아마 1억 올해 내년 좀 넘을 겁니다. 필리핀도 인구 1억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사우스라고 불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왜 관심이 없느냐 참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나오다가 종로에 종교교회가 있습니다. 종교교회 아시죠? 그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니고 다리교자인데 무슨 상당히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 벽에 이 교회를 세운 분의 인물을 부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남궁옥 선생 뭐 이런 분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윤치호 선생이 있어요. 윤치호 선생은 우리 애국가를 작사한 분이죠. 개화 운동할 때 영어를 참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윤치호 일기. 이것은 우리 역사 연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회장도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말년에 친일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뭐 친일이라는 게 독립운동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게 아니고 말년에 태평양 전쟁 때 전시 아닙니까? 전시에. 아니 전시에 국가 권력이 일본이란 제국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협력 안 하면은 감옥에 가든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때 친일한 걸 가지고 그 종교교회 마지막에 그 윤치호 선생의 생애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래 놨더라고요. 일제시대 말기에 협력해가지고 5점을 남겼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협력했다 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5점을 남겼다고 쓰면 됩니까? 한 인간에 대한 이거는 모독 아닙니까? 아니, 더구나 종교교회라는 기독교가 사랑과 관용을 모토로 하는 종교가 그 교회를 만든 사람, 애국가를 작성한 사람, 위대한 독립개화운동가의 말년의 그 행적을
5점을 남겼다고 썼어요. 5점을 그거 딱 읽어보니까 꼭 제 가슴에 누가 면도칼로 싹 긋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반일 종족주의, 가짜 민족주의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기준하면은 조지 워싱턴도 친일파 아닙니까? 그 사람 친영파 아닙니까? 영국군 장교했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 중에 조지 워싱턴이 친영파였다고 매도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역사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역사전쟁에서는 간단합니다. 이승만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세우면 대한민국 바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